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시숙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시숙이 한 명 있는데 저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툭 하면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제 남편보다 나이는 1살 많았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어머님과 단둘이 살면서 시댁에 있던 재산을 모조리 다 빼먹고 그야말로 어머님에게, 아니 저희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산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어머니를 이제껏 모시고 살았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며 집으로 찾아와서는 막무가내 요구를 했던 시숙이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인생을 함부로 살았던 시숙은 저희 집에서 생활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부부와 시숙과의 동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통 시어머니 하면 시집살이나 고부 갈등이라는 말부터 떠올리기 마련인데 저 역시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면서 그런 점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어머님은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 한창 연애를 하던 시절에 어머님이 저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잠깐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정이니?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너무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어머님은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는 사진으로 본 얼굴처럼 너무 예쁘다고 하셨고 이내 자기 아들이 철이 없고 아이 같으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만나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가 남편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저도 남편을 알아가는 시기였는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도 어머님의 말씀은 하나도 맞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더 많았는데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철이 들지 않고 애라는 말이 있지만 제 남편은 달랐습니다. 일찍 철이 든 게 느껴졌죠. 저와 있을 때면 항상 어른스러웠고 생각하는 것도 저와 달랐습니다. 연애하면서 화를 내도 거의 제가 냈고 본인이 잘못한 게 딱히 없어도 저와 싸우고 다투는 게 싫다면서 먼저 사과를 해오는 쪽도 남편이었습니다. 상견례를 하는 날에도 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자기 아들이 많이 부족하다며 좀 더 잘 키워서 장가를 보냈어야 했다고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는데 어머님은 평생을 아들 둘만 키우며 사시면서 며느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를 보시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연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유정이도 많이 부족해요. 공부하고 일하고 사느라 집에서 요리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걸요. 부족한 게 많지만 제 딸 예쁘게 봐주세요. 어색하고 불편함이 느껴졌던 상견례였으나 식사를 다 마치고 나니 어느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결혼하는데 지원 같은 건 해줄 수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댁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아니, 평범한 것보다도 여유가 있어 보였죠. 하지만 집마다 사정은 다 있는 법이고 애초에 저와 남편은 양가의 도움 없이 결혼해보자고 이미 얘기를 나누었기에 어머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어도 서운하거나 기분이 나쁜 건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무탈하게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어머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2년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로 어머님이 많이 울적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여 시간이 날 때면 항상 어머님을 챙기곤 했어요. 저나 남편이 둘 다 맞벌이를 하기는 했지만 결혼할 때 신혼집은 대출을 껴서 얻은 거라 둘이 월급을 받으면서 대출금부터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해외여행을 보내드린다거나 제대로 된 선물을 사드리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리고 죄송했어요. 친정 부모님과는 제가 어릴 적부터
해외든 국내든 여행을 참 많이 다녔고 취직 후 제가 받은 월급으로 선물도 사드리고 외식도 자주 하며 그렇게 지냈는데 어머님은 그런 생활을 못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나 우리 형이나 성격이 살가운 것도 아니라 나도 그게 참 후회된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든 가족여행 한번 다녀올 걸 싶더라고.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지. 남편은 영상 쪽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정말 잦았죠.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이런 일을 했으니 아마 시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도 시간 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 주십니다. 평일엔 저나 남편이나 바쁘니 거의 주말에 가곤 했는데 어머님은 항상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어요. 이미 밥솥에 밥이 있어도 제가 가는 날이면 꼭 새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다 가라고 하셨어요. 어머님도 그런 생활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나도 그랬어. 우리 시어머니가 나 주방에 들어오는 건 절대 못 보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그 옛날 시집살이 한번 안 해본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할 정도로 그 시기엔 시집살이가 흔해 빠졌지만 난 아니었어. 정말 편하게 결혼 생활하며 살았다.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가 나도 내 며느리가 편하게 지냈으면 싶어. 괜히 시댁 가서 하기 싫은데 음식하고 시부모 눈치 보느라 내내 불편하게 있다가 가면 내가 나중에 또 오라는 말을 어떻게 해. 안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으면 나 아플 때 그때나 해줘.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면 친정에 간 것처럼 편하게 있다 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평소 어머님과 저는 통화도 자주 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던 날에도 잠깐이었지만 어머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유정아, 내가 깍두기 조금 했는데 가져다 주고 싶어서 전화했어. 맛있겠다. 힘들게 오지 마시고 제가 이따 저녁에 갈게요. 귀찮지 않겠어? 귀찮긴요. 맛있는 반찬 해주셨는데 당연히 제가 가야죠. 그래, 고맙다. 우리 민준이한테 전화했더니 출장 중이라고 하길래 너한테 전화했어.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왔거든요. 어머, 진작에 말해주지. 얼른 끊을게. 좋은 시간 보내고 이따가 출발 전에 전화 줘. 네, 어머님. 제가 어머님과 통화하는 내내 표정이 밝으니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물었습니다. 넌 어쩜 그렇게 어머니랑 사이가 좋아? 어머니가 잘해주셔. 사이 나쁠 게 없다. 아무리 그래도 자주 보면 부딪히기 마련인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전혀 없다니까? 그리고 시댁에 그렇게 자주 가지도 않아. 이미 결혼해서 고부 갈등이 심했던 친구가 저에게 유독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에게 마냥 부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어머님과 저는 누가 봐도 고부 사이가 아닌 모녀 사이로 볼 때가 많았어요. 그 정도로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시댁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숙이었습니다. 시숙과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았기에 그간 거리를 두며 살아서 트러블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시숙은 시댁에서 한마디로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저도 남편의 형에게 이런 표현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표현 방법이 없네요. 제가 남편과 3살 차이가 나고 시숙은 남편보다 1살 위니까 저와 시숙은 나이만 해도 4살 차이가 났고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언제나 어른스러운 제 남편과 달리 시숙이 철이 없고 애같이 구는 행동을 볼 때면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엄마, 나 5만 원만. 어제 돈 줬잖아. 그거 어제잖아. 나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자, 좀 아꼈어. 엄마, 요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5만 원 가지고 나가면 사 먹을 것도 없어. 밥 한 끼 사 먹으면 끝이라고. 암튼 다녀올게요. 시숙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미혼으로 결혼도 안 하고 살았는데 나가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과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래도 아버님이 잔소리도 하시고 무섭게 하셔서 시숙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머님과 둘이 살면서 버릇없게 구는 모습을 참 자주 봤습니다. 제가 시댁에 매일 가는 것도 아닌데 한 집에서 사는 어머님은 저런 모습을 매일 봐야 했으니 저보다 더 속이 말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여태 백수로 일도 안 하고 어머님한테 용돈도 타 쓰는데 가끔은 제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남편한테 시숙에 대해 얘기하곤 했는데 남편도 포기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아주버님 말이야. 언제까지 저렇게 사신대? 어디라도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말을 안 듣는다. 내 동생이면 내가 어떻게 해서는 말을 듣게 하겠는데 그래도 나한테 형이잖아. 저는 남편은 물론 어머님과 둘이 있을 때 슬쩍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시숙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무섭다고요? 아주버님이 혹시 어머님한테 폭력 이런 거... 아니,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알겠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고 다 크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도 민준이는 군대 다녀와서도 아버지 말씀 잘 들었고 내 말도 잘 들어서 참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한준이는 그 녀석은 말이 통하지를 않아.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잔소리한다고 듣냐고. 너도 봐서 알겠지만 덩치는 좀 커? 그러니 시댁에 가서 시숙을 마주할 때면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직 한창 젊을 때인데 시간을 저렇게 낭비하고 놀고 있으니 왜 저러고 사나 싶었죠. 그런데 어머님도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나서서 시숙과 싸울 수는 없으니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시숙의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제 정신을 좀 차렸나 싶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걱정이 좀 줄겠다 싶어 제 마음이 다 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숙과 사이가 원래도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더 안 좋아진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날도 출장을 가서 저 혼자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때가 밤 11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전화하는 사람은 남편 말고는 없는데 웬일로 아주버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아주버님,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아니, 아직 12시도 안 넘었는데 벌써 자고 있었어요? 네, 저 원래 10시면 누워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아이, 다른 게 아니라 재수씨, 혹시 돈 벌고 싶지 않아요? 네? 돈이요?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해서는 돈 벌고 싶지 않냐는 말을 하는데 평소 믿음이 가던 사람도 아니어서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리다고 하며 바로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어머님 환갑잔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환갑잔치는 따로 안 하는 추세라 가족끼리 식사하고 어머니만 따로 여행을 보내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 이미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환갑잔치면 잔치지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과 무슨 연관이 있나 싶어 뭔 얘기냐고 다시 물었더니 시숙이 다니는 회사에서 어머님이 환갑잔치를 하게 되면 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돈이 나오다뇨? 환갑잔치 초대장 만들어서 회사에 내면 돈이 나온다고요. 잔치를 해도 초대할 사람이 많지 않고 어머님은 생신을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분명 환갑잔치 얘기를 꺼내면 싫다고 하실 분이셨습니다. 아마 그걸 시숙이 저보다 더 잘 알 텐데도 저러는 걸 보니 짜증이 났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돈 얘기라니. 이날 회사에서 일이 많아 너무 피곤해서 평소보다 더 일찍 잠을 자던 중이었는데
시숙의 전화에 잠도 다 깨고 화가 났습니다. 일주일 뒤에 어머님 생신이었는데 갑자기 잔치 준비를 하라고 하니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고 다음날 출근해서 시숙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제 전화를 받자마자 화부터 냈습니다. 아, 뭐요? 어제 말씀하신 거요. 그거 어머님하고도 다 상의가 된 건지 해서 다시 전화드렸어요. 아니, 무슨 잔치를 상의를 해요. 생일 파티 해주는 거면 서프라이즈로 몰래 해주는 거지. 다 말하고 해주나?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잔치할 만한 장소는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그럼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잔치를 해드리자 이런 거였어요? 제가 화가 난 이유는 어머님 생신을 크게 해드리는 거야 저희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숙의 목적은 어머님이 아니라 회사에서 나오는 돈이었기에 그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봤는데 남편도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숙과 통화를 했다는데 회사에서 나온다는 돈은 고작 50만 원이라고 했답니다. 어머님 잔치도 열어드리고 회사에서 나오는 돈까지 받으면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숙은 오로지 그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요즘 칠순도 잘 안 챙기는데 환갑을 뭐하러 챙기냐며 조용히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숙은 결국 일을 냈습니다. 어머님 생신날 저희는 고급 레스토랑을 따로 예약해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과 저 남편 그리고 시숙까지 다 함께 식사를 하려는데 시숙이 식당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형, 뭐해? 얼른 안 오고. 먼저 먹어. 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시숙은 음식이 나와서 식어가고 있는데도 입구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손님이 또 오는 건가 싶었는데 시숙이 기다린 건 사람이 아니라 화분이었습니다. 시숙 회사에서 어머님 생신을 축하한다고 화분을 하나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받는 곳이 집이 아닌 식당인 게 좀 이상했어요. 식당 입구에서 바로 화분을 받은 시숙은 큰 화분이라 혼자 낑낑대며 저희 자리까지 들고 왔는데 엄마, 이리 오세요. 이거 회사에서 보내준 화분인데 옆에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사진? 아이, 그거 있잖아요. 인증샷. 화분을 받았으니 사진을 보내줘야 우리가 잘 받았다는 걸 회사에서도 안다고요. 어머님은 식사를 하던 중 화분 옆으로 가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딱 느낌이 왔습니다. 회사에 어머님 환갑잔치를 한다고 말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의심스러웠지만 어머님 생신날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친 뒤 시숙은 먼저 갔습니다. 아주버님, 어디 가세요? 저 약속 있어서요. 그리고 저 화분은 알아서 챙겨가세요. 또 어딜 가? 안 늦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날 시숙의 행동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머님과 셋이 백화점 구경도 하고 오히려 더 좋았어요. 생신이라 봉투에 따로 돈을 넣어드리긴 했는데 어머님이 평소 반지나 목걸이를 하지 않으셔서 이날 큰맘 먹고 목걸이도 하나 사드렸습니다. 이거 예쁘다. 어떠세요, 어머님? 됐어. 다 늙어서 무슨. 어머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은 피부가 고우셔서 뭘 하셔도 어울리세요. 됐다니까 그러네. 어머님, 계속 이러시면 제가 맘대로 살 거예요? 제일 비싼 걸로 고를까요? 어머님은 제가 더 비싼 목걸이를 고를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바로 고르셨습니다. 사실 비싼 브랜드도 아니어서 돈을 많이 쓴 것도 아니었는데 어머님은 자꾸만 미안해하셨어요. 이날 어머님과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고 시댁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차에 싣고 온 화분도 같이 시댁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고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식탁 위에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유정이 왔어.
퇴근하고 피곤한데 내가 자주 불러서 미안해.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좋죠. 이거 홍삼인데 너 손발 차잖아. 몸에 좋다니까 우리 민준이 주지 말고 너 혼자 먹어. 이거 일부러 사셨어요? 얼마 안 해. 그런데 식탁 한쪽 구석에 무슨 초대장이 보이길래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 어머님 환갑잔치 내용으로 초대한다는 글귀가 써 있었는데, 어머님, 이거 뭐예요? 그거 한준이 방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있길래 가지고 나왔다. 나도 그게 궁금하다. 내 이름도 있고 환갑 초대장이면은 얼마 전 내 생일 말하는 거잖아. 아니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든 건지 원. 돈도 없는 놈이 이걸 만들 돈은 있었나? 한번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집에 들어와야 묻든가 하지. 한 번 나가면 새벽 늦게나 되어서 돌아온다고. 암튼 늦겠어. 얼른 가봐. 내가 집 앞에 몰래 두고 오려고 해도 여기서 너희 집까지 가는데 버스만 2번이나 갈아타야 하니. 언제든지 저 부르세요. 차 타면 금방 오니까요. 그래, 고맙다. 갈 때 운전 조심하고. 네, 어머님. 시숙은 결국 가짜로 초대장을 만들어 회사에 제출한 거였습니다. 식당에 화분이 배달된 것도 그렇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어머님이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고 계신 걸 보면 회사에서 받은 돈을 어머님한테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는 생각이며 행동이며 정말 어린애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시댁이나 저희 집이나 별 문제 없이 평온했습니다. 난들 사는 것처럼 종종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고 친정에 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출장이 잦았지만 그걸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쁘면 저도 저 나름대로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시숙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얼마 못 버티고 그만두고는 친한 친구와 동업을 한다고 했답니다. 저나 남편이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고 일단 지켜봤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시숙도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사업장에 따로 숙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한다고 했고 사업도 그럭저럭 잘 돼가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차로는 쉽게 올 수 있는 거리지만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여러 번 갈아타야 해서 어머님이 잘 오지 않으셨는데 이날 연락도 없이 오셔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습니다. 엄마,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 그래, 주말에 쉬는데 미안하다. 아니에요. 얼른 들어오세요. 어머님은 이미 현관에서부터 눈에 눈물이 가득한 상태였고 시숙이 사고를 쳤다며 이를 어쩌냐고 하셨습니다. 형이 또요? 또라니? 형 지금 어디 있어요? 집 나갔어. 이날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은 시숙이 돈 문제로 사고를 쳤는데 사고만 쳐놓고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금전적으로 문제를 여러 번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아버님이 여유가 좀 있으셔서 빚을 갚아주셨다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사고 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 사업장은요? 집 나갔어도 회사는 출근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소용없어. 안 그래도 내가 네 형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봤는데 없더라. 아예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어. 네? 참나. 시숙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사업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그저 일을 돕는 정도로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숙소에서 지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왔는데 그래도 주말에는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가고 그랬다네요. 그런데 나중에 장롱을 열었다가 통장 하나가 비는 걸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통장을 가져간 사람은 시숙이었어요.
어머님은 요양사로 낮에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적금 통장에 넣었다가 시숙이 그걸 몰래 들고 나간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통장이 사라진 걸 알고 바로 시숙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시숙은 사업으로 큰 돈 벌어서 줄 테니 계속 믿어달라고만 했답니다. 이미 사업 자금으로 돈을 다 썼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하지만 시숙이 손댄 사업도 결국 망했고 어머님이 힘들게 모은 적금까지 다 날려놓고 집에도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당장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자고 했는데 어머님도 이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지 정확히 이틀 만에 시숙이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번엔 좀 다른 결심을 하신 듯 보였습니다. 내쫓아요? 형을요? 네, 알겠어요. 어머님이셔? 형이 아침에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내쫓았대. 나가라고 했나 봐. 정말? 어머님이? 엄마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무리 미워도 자식을 내쫓을 뿐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어머님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 말을 듣고는 이번에 정신 좀 차려봐야 한다며 그냥 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어머님이 밥도 차려주시고 용돈도 주고 하니 또 그렇게 살면 되겠지 싶어 집에 들어간 거였는데 이번엔 어머님이 자기를 내쫓았으니 시숙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숙은 갈 곳이 없었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시간은 새벽 2시였어요. 저나 남편이나 당연히 자고 있었는데 새벽 2시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남편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도 왔는데 남편이 자다가 시숙의 전화를 받고는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형,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미안해. 자는데 깨워서 미안합니다, 재수씨. 그런데 시숙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배가 고프다며 라면이 있냐고 물었고 혼자 주방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서는 여기저기 서랍을 뒤져가며 라면을 꺼내서 혼자 끓여 먹었습니다. 맛있다. 날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자. 형, 대체 뭐 하는 거야? 일단 먹고 얘기하자.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리는 거 모르냐? 저나 남편이나 그런 시숙이 꼴보기 싫었고 일단 방에 들어와서 다시 잠을 청했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나와보니 시숙은 소파에 대자로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무리 깨어도 일어나질 않았고 일단 저는 급히 출근을 했고 회사에 나와서 남편과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출근은? 했지. 그럼 아주버님은? 아마 나갔을 거야. 나간다고 했어? 분명히? 그런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숙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집 밖을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시댁 재산 다 빼먹고 백수가 되어서 찾아온 사람인데 불안했습니다. 왜 항상 이런 안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시숙이 그대로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에게 아주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 같이 살자고. 아니, 아주버님, 그게 대체... 재수씨, 설마 절 내치실 건 아니죠? 저 민준이 형이에요. 아니 형, 그게 무슨 상관인데. 솔직히 우리 엄마 여태 내가 모셨다. 그거 알지? 뭐? 원래는 며느리가 모시는 게 맞는 거잖아. 여태 내가 모시고 살았으니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시숙은 이날 저희에게 어이없는 말을 늘어놨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혼자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다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부터는 니네가 모셔라. 뭐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데 시숙은 자기가 엄마와 살았던 만큼 앞으로 편하게 살고 싶다며
저희 집에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부탁도 아니고 한마디로 통보였습니다. 아무리 어머님이 나가라고 내쫓았어도 그 체격에 어머님한테 밀린 것도 아니고 시댁에 더 이상 빼먹을 재산이 없으니 미련 없이 나온 듯 보였습니다. 말이야 쫓겨나온 거지만 전혀 아쉬울 거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작정하고 저희 집에 찾아온 듯 보여서 나가란다고 나갈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방에 들어가 남편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시숙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둘이 뭔 얘기를 그렇게 해요? 아주버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정말요? 네, 함께 살면 좋죠. 안 그래요? 물론 저나 남편은 시숙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숙의 성격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간 사고를 친 것만 해도 거의 다 돈 문제였는데 저희 집에서 살면서 또 어떤 사고를 칠지 알 수 없었기에 불안했지만 시숙을 정신 차리게 할 방법은 이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당장 시숙을 데리러 온다고 하셨음에도 저희는 같이 지내겠다고 했어요. 여보세요? 아니, 유정아. 내가 분명 말했잖아. 내가 한준이 쫓아냈을 때 혹시나 너희 집으로 가도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그런데 같이 산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걱정 마세요, 어머님. 됐어. 내가 지금 당장 너네 집으로 가서 그 자식 데리고 나오마. 어머님,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뭐? 어머님도 아주버님이 정신 차리고 살길 바라시잖아요. 이렇게 또 데리고 가시면요. 어머님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똑같이 밥 차려주시고 돈 달라고 하면 용돈 주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도 너희한테는 피해 주는 것보다야 낫지. 저나 민준 씨나 괜히 이러는 거 아니에요. 딱 일주일만, 아니 일주일도 안 걸릴 거예요. 저 믿고 맡겨주세요. 이날 어머님이 계속 오신다는 걸 겨우 말렸는데 저녁 늦게 시골에서 손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고모님,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잘 있었어? 고모! 우리 조카 못 본 사이 더 멋있어졌네.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은 바로 시고모님이셨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셔서 명절에도 시골에 내려가지 않으면 얼굴 보기 힘든 분이셨죠. 그런데 고모님을 보고도 구석에서 쭈뼛거리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숙이었습니다. 남편은 고모님과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시숙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버님 뭐 하세요? 인사 안 하세요? 네. 고모 오셨어요? 그래, 한준이도 잘 있었니? 그런데 어째 여기서 보냐? 그렇게 됐어요. 그래, 뭐 그 얘기는 차차 듣기로 하고. 먼 길 오느라 너무 피곤하다. 나 어디서 지내면 될까? 고모, 안방에서 지내실래요? 예, 내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건 아니지. 작은 방다오. 그런데 작은 방은 아주버님이 쓰기로 해서요. 한준이, 너 나한테 그 방 양보해. 여기 방 3개 아니야? 남은 방 하나는 옷방이에요. 그래서 먼지도 좀 많고. 내가 옷방에서 지낼 수는 없잖아. 한준이 네가 그 방에서 자면 되겠다, 그치? 네. 시숙은 시고모님을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정도로 어렵거나 불편하진 않았는데 시숙은 자기 고모이면서도 안절부절 못하는 게 좀 이상했어요. 암튼 이날부터 시숙과 시고모님의 한집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고모님의 성격은 정말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고모님이 좋았어요. 화통한 성격이신 고모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게으른 걸 절대 못 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고모님은 시댁의 많은 조카들 중 남편을 참 좋아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럴만했어요. 남편은 성정이 온화한 편이었고 벌이도 안정적인 데다가 인물도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잘생긴 편이었거든요. 그러니 시댁 어른들께서 남편만 보면 다들 칭찬하기 바쁠 정도였습니다.
암튼 첫날부터 시고모님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아무리 살림을 잘한다고 해도 어른들의 눈에는 청소가 안 된 부분만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잖아요. 예상은 했습니다.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청소기 가져와봐. 제가 할게요, 고모님. 아이, 글쎄, 가지고 와봐. 여기요.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여기 버튼 누르면 바로 되는 거예요. 한준이, 너 이리 와봐. 저요? 그래! 고모님은 갑자기 시숙을 불렀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청소기를 켜면 소리도 나고 하니 고모님이 시숙에게 청소기 쓰는 법을 알려주시고는 내 말 알아들었지? 유정이랑 민준이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청소 좀 해놔. 나도 오랜만에 서울 와서 친구들 좀 만나러 나갈 거다. 피곤해. 이불 좀 깔아놨니? 네, 고모님, 들어가서 얼른 쉬세요. 그래, 너희도 잘 자라. 갑자기 찾아온 고모님 때문에 옷방에서 지내게 된 시숙은 입이 잔뜩 나왔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밥을 하려고 주방으로 갔는데 고모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더 주무시죠. 피곤하실 텐데. 난 우리 집에서 더 일찍 일어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밥 해놨고 반찬 꺼내서 차려놨다. 네가 수저 좀 놔. 네. 고모,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민준아, 잘 잤다. 그런데 네 형은 아직도 자니? 그냥 두세요. 가만히 있어봐. 너희 먼저 밥 먹거라. 고모님은 옷방으로 들어가서는 시숙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목소리가 크시던지 깨우는 소리가 주방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어요. 당장 안 일어나? 아이, 고모. 좀만 더 잘게요. 자긴 뭘 자. 여기가 네 집이야. 남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려면 밥값을 해야지. 빨리 나와. 시숙은 그렇게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밖으로 나왔고 겨우 세수만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사이 저와 남편은 아침을 이미 다 먹은 상태였어요. 너희 밥 다 먹었으면 얼른 가서 준비하고 출근해. 네. 그런데 남편과 같이 옷을 입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시숙은 고모님께 계속 혼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쥐겁 떠는 백수면 가장 먼저 일어나 쌀이라도 씻어놓지 뭐 하는 거냐며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설거지도 해놓고 청소기로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으라고 하시는데 남편과 저는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모님은 아직 미혼이셨어요. 처음부터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셨고 그렇게 쭉 혼자 살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신다고 해도 시골에 막내 고모님도 계셔서 자주 얼굴 보고 사시니 적적한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모님은 정말 부지런하셔서 농사일도 잘하시고 또 따로 연락하는 남자친구분도 계신다고 했죠.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고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인생이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아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 둘이 만나서 결혼까지 한다는 건 그게 다 인연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 항상 재미나게 즐겁게 살고 서로 져주고 그래. 뭐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보고. 그리고 절대로 게을리 살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도 고모님과 어느 정도 생각이 비슷했던지라 그때 고모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오랜만에 본 고모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암튼 고모님은 백수로 지내고 있는 시숙이 좋게 보일 리 없었고 1분 1초도 낭비하며 보내지 않게 시숙에게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온 집안에 김치 냄새가 풍겼습니다. 들어가 보니 고모님이 김치를 담그고 계셨어요. 고모님, 주말에 저랑 같이 하시죠. 뭐하러 일하느라 힘든 사람 붙잡고 일을 시켜. 여기 노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도 일하고 오느라 고생 많았다. 잠시만요. 금방 손 씻고 올게요.
됐어. 거의 다 했으니까 손 묻히지 말고 가서 쉬어. 한준이 넌 여거 통에 담고 바닥 다 치운 다음에 설거지까지 끝내고 자라. 이걸 제가 다요? 그럼 내가 하리? 아니, 이 집에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재수 씨도 있고 민준이도 곧 퇴근하고 올 텐데 네가 낮에 한 게 뭐가 있냐? 종일 놀아놓고. 저도 많이 했어요. 청소기도 돌렸고 설거지도 했고요. 그거야 당연하지. 너 공짜로 이 집에서 차고 먹고 했잖아. 아무 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설거지까지 다 한 다음에 나한테 검사받고 자. 대충 할 생각 말고. 아유 허리야. 나도 좀 쉬어야겠다. 저는 씻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김치통을 열어 하나 먹어봤습니다. 어머 고모님. 너무 맛있어요. 내가 또 김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잖아. 알죠. 고모님 덕에 김치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너희가 먹을 건 그거 2통이야. 저희 다 주시는 거 아니고요? 어허, 꿈도 크다. 나머지는 내일 우리 친구네 가지고 갈 거야. 친구가 이사를 한다고 하잖아. 가서 일도 도와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하려고. 참, 깜빡할 뻔했네. 한준아! 한준아! 왜요? 내일 나랑 아침 일찍 내 친구네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일 약속 있어요. 취소해. 고모, 취소하라면 해. 그리고 다음 날 고모님은 아침 일찍 시숙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날 토요일이어서 어머님하고 다 같이 식사나 할까 했는데 고모님은 그럴 시간 없다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며 나가셨어요. 오전에 일찍 나가신 고모님은 해가 지고 나서야 돌아오셨는데 시숙은 허리에 손을 대고는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주버님, 괜찮으세요? 허리 다치신 거예요? 몰라요. 시숙은 괜히 화를 내더니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모, 형이랑 나가서 뭐하고 오셨어요? 하긴 뭐래. 내 친구 이사하는데 좀 도와주고 왔다니까. 이날 고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시숙의 허리를 붙잡고 앓는 소리를 낼 만도 했습니다. 고모님의 친구분이 서울에서 사셨는데 이사를 한다는 소식에 업체를 부르지 말라고 했답니다. 두 분만 사시는 거라 살림살이가 원래 없기도 해서 작은 용달차 한 대만 불렀다고 했는데 모든 짐을 시숙이 나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고 해도 가구 옮기는 일이 쉬운 게 아닌데 집에서 놀고 먹던 시숙이 이삿짐을 날랐으니 골병이 날 수밖에요. 아니 짐이라고는 장롱하고 서랍장 몇 개 없었구만 저러네. 참, 냉장고가 2대였다. 김치 냉장고까지 2대. 그거 옮긴다고 어찌나 쩔쩔매든지. 그래도 사람 불렀어야 했을 텐데 형이 혼자 그걸 다 했어요? 그거 몇 개나 된다고 그래. 집에서 노느니 그런 거라도 해야지. 내가 대신 용돈 줬다. 용돈이요? 그래, 내가 아무리 그래도 고모인데 공짜로 부려먹겠어? 얼마 주셨어요? 5만 원 줬다. 네? 그건 좀 너무 많이 줬나? 짐 옮겨줬다고 내 친구가 중국 음식 시켜줘서 밥도 얻어먹고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가라고 돈 주길래 그 돈으로 편하게 택시 타고 왔어. 한준이 그 녀석한테는 용돈도 벌고 좋은 날이었지 뭐. 그런데 고모님은 낮에만 시숙한테 일을 시키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도 자는 시숙을 깨워 화장실 청소를 시키거나 잠이 안 오니 나가서 같이 걷기 운동을 하자고 하셨답니다. 저와 남편은 자느라 몰랐는데 시숙은 시고모님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며칠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그리고 다음 날 고모님은 어김없이 시숙에게 나가자고 했는데 시숙이 몸살이 났다며 싫다고 하자 고모님은 꾀병 부리지 말라며 억지로 시숙을 일으켜 세워서는 끌고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숙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혼자 나가버렸어요. 저나 남편은 좀 놀랐는데 고모님은 전혀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얼른 옷 입어라. 네? 어디 가시게요?
어디겠니? 너희 시댁이지. 쟤처러고 어디 갔겠어. 뻔하지. 이날 시숙은 도망치듯 나가버렸는데 고모님 말씀대로 정말 시댁으로 갔습니다. 고모님을 모시고 시댁으로 갔더니 시숙이 있더라고요. 아이씨, 여기까지 왜 또 오셨어요? 아이씨? 너 이리 와. 어디 어른한테 그런 못된 말을 해? 아, 그게 무슨 나쁜 말이라고 그러세요? 고모야말로 맨날 욕하시면서. 시숙은 이날 어머님 뒤에 서서는 고모님한테 대들었습니다. 그간 자기를 힘들게 부려먹었다면서 빨리 내보내라며 어머님한테 소리를 치더라고요. 엄마가 좀 어떻게 해봐요, 빨리요. 언니, 가만 계세요. 고모님은 갑자기 주방으로 가셔서는 주걱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것도 밥솥 옆에 꽂혀 있던 거라 밥풀도 좀 묻어있던 그런 주걱이었죠. 그리고 그 주걱을 가지고 시숙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래요? 엄마, 가만히 보고 있을 거야. 엄마를 왜 찾아? 네가 애야? 나이를 처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지. 넌 더 맞아야 해.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너 우리 오빠 살아있을 때 네가 사고 쳐서 생긴 빚 누가 갚아줬냐? 우리 오빠가 그간 힘들게 모은 돈으로 네 빚 갚고 니네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너한테 용돈 주고 사는 거 알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어? 고모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너 우리 언니 얼마 전 생일 때 회사에서 돈 받았다며. 그게 할 짓이야? 고모님은 시댁 재산을 다 말아먹은 시숙이 당연히 좋아 보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님을 집으로 부른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시숙이 집으로 무작정 찾아와서 같이 살겠다고 했던 날, 제가 방에서 남편과 나눈 얘기는 시고모님이었습니다. 시숙이 유독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고모님이라고 하길래 이때다 싶어서 제가 연락을 드리자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고모님이 찾아오셨을 때 저와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어쩐 일로 오셨냐고 했었죠. 혹시나 저희가 일부러 고모님을 불렀다고 하면 시숙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숙은 저희 집에 온 지 정확히 4일 만에 제 발로 나가게 되었는데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 어머님을 힘들게 하면 어쩌나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고모님이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니, 내가 결혼도 안 해서 자식도 없잖아요. 언니는 아들이 둘이나 되고 며느리까지 있으니 한준이 나한테 줘요. 내가 데려갈게. 내가 아들처럼 키울 테니까 나 주라고요. 어? 알았어요. 데려가요. 엄마, 아니, 내가 무슨 물건이에요? 죽어 말고 하게? 시숙이 소리치자 고모님한테 또 주걱으로 맞았습니다. 시숙은 어머님이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시고모님은 시댁 친척 중 욕도 잘하시고 가장 현실적인 분이셨어요. 고모님 성격이 남자 같으셔서 제가 처음에 연락드리자고 했을 때 남편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모랑 같이 지내면 자기가 힘들 거야. 걱정 마, 나 자신 있어. 그리고 나 고모님 좋아. 저는 자신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2번인가 뵀었는데 고모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저와 맞는 부분도 많아서 다 각오하고 연락드렸던 거예요. 결국 제 예상대로 시숙은 제 발로 알아서 저희 집에서 나갔고 더 이상 옆에서 어머님을 힘들게 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고모님이 시숙을 직접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셨거든요. 돈이 없으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돈이 생기면 돈 쓰러 나가기 바빴던 시숙은 그날 고모님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일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어머님이 걱정되어 남편과 종종 시댁에 가서 시숙의 안부를 물으면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 정말? 거기선 도망 안 친대? 도망치면 갈 곳은 있고 그래도 네 고모가 일한 만큼 돈은 준다더라. 고모님이 정확히 한 달 뒤 어머님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시고는
전화를 하셔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언니 아들이 번 돈이에요. 정확히 절반 떼어서 언니 통장으로 보냈어요. 월급에서 절반은 한준이한테 줬으니까 그걸로 뭐라든 알아서 하라고 했고요. 고모님이 시숙에게 줄 돈으로 절반을 어머님께 보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숙이 어머님 적금으로 모은 돈도 다 까먹고 이전에 시댁을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받아놓고 그 돈을 어머님이 번 돈으로 겨우겨우 갚아나가고 있는 걸 고모님도 알고 계셨거든요. 어머님이 버는 돈으로 대출금 갚고 나면 남은 걸로 아껴 써야 했는데 이제 힘들게 그러지 말고 시숙이 번 돈으로 갚으라면서 보내신 거였죠. 그리고 한준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편히 자라고 방도 하나 줬고 하루 세끼 꼬박 먹여주지. 이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서 딱 3년만 데리고 살다가 돌려줄 테니까 언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있어요. 나 보고 싶으면 언제든 내려오고. 그리고 얼마 뒤 저와 남편은 어머님을 모시고 고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숙은 불평하면서 일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형, 많이 탔다. 그러냐? 선크림 바르기 귀찮아서. 재수 씨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요? 농사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누가 보면 네가 농사 다 하는 줄 알겠다. 참나. 어머님은 이날 시숙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 편히 올라가셨는데 사실 사람이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시숙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들리는 말로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직접 처음부터 해보고 싶다고 했다는데 고모님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며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하라고 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은 정말 조용합니다. 저나 남편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어머님은 시숙이 정신 차리고 이대로 성실하게 산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날이 꼭 오겠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랄게요.